호루라기 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호루라기 이슈 2024년 10월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제가 호루라기 이슈 보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호루라기 이슈를 방송하기 위해서 이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이사님은요, 김창희 이사님이신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창희입니다. 저는 사실 이사님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언론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 동아일보 기자 및 국제부장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프레시안 편집국장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재단 이사님이시네요. 그리고 네. 노회찬 평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이셨고요. 그리고 책을 3권이나 내셨습니다. 이 책은 또 제가 읽었습니다. 오래된 서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머네여지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너무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머네여지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대동여지도처럼 머네라는 동네의 지도인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가게 돼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이라는 데 가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예. 그 동네에 우리말 순 이름이 머네입니다. 머네라서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알면 사는 맛이 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민들 한 10명쯤 하고 같이 한 5, 6년 열심히 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난 7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공익제보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공익제보가 있어서 내가 굉장히 큰 이슈를 하나 터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그 공익제보 내용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좀 이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공익제보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찾아보고 그것들을 이 호루라기 이슈에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작 25분 만에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그 장면 보셨어요? 예, 동영상도 있고 또 그냥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기사도 나오고 해서 근데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 이게 10월 8일에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9월 9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돌아가신 이 김 국장님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승윤 부위원장이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관해서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먼저 이 발언, 그러니까 정승윤 그 부위원장이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고인이 돌아가신 것이 명품백 때문이 아니고 사실 그 조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글쎄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건데 되게 이분 돌아가신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때문이라고는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가족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지문 교수하고 고인이 사망 이틀 전에 주고받았다는 그 문자 카톡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인 핸드폰에서 아마 그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내용이 좋아요. 이건 아마
그 칼럼 쓴 내용을 읽어서 좋다고 네. 얘기한 것 같고, 칼럼의 내용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응급이송 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권익위가 아마 저거 했죠. 그 종결 처리했죠. 무혐의로. 근데 그것이 다른 소방관이나 의사들은 윤리 강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한 정확한 윤리 규정이 없어서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이지문 선생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는 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권익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교수님 내용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실망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연 이것이 그 앞에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지문 선생이 건강 잘 챙기십시오 했더니 다시 김 국장이 감사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게,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요것만 딱 따놓고 보면은 앞에 아마 그 이재명 이 의원의 문제를 뭐 갖고 힘들다고 아마 정승윤 부위원장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지문 선생은 이미 그 돌아가신 고인하고도 이미 여러 차례 카톡을 주고받고 또 대화하고 해서 이 정서적으로 힘들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댓글 달고 비난하는 의견들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고, 이 카톡 대화에서 굳이 되풀이할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맥락을 딱 잘라서 맥락을 띄어내서 자의적으로 편집한 이런 문건을 내놓고 지금 이분 돌아가신 거는 김건희 여사 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건이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자의적인 거고, 이건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 얘기 잠깐 해볼까요? 무슨 일이 A라는 일이 있고 나서 B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 두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계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순서대로 A 다음에 B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A가 꼭 B의 원인,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거는 논리학을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금방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대화, 이재명 대표 응급건에 대한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원인일 수 없다는 거는 뭐 대학 1학년에 논리학 배운 사람이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법률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자의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이런 대처를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답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정승윤 부위원장에게 이제 아까 그 의원께서 물어봤어요.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정 부위원장이 말했다는데 이거 사실이냐 라고 물었더니 정승윤 부위원장이 정말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장면도 저는 좀 약간 소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약간 쭈삣쭈삣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발언 이후에 진짜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을 겁박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국정감사가 이렇게 25분 만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겁박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아리송하기도 한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고 정말 그랬는데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으니까 저희는 정말 당당한 공무원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공무원이 쭈삣쭈삣할 이유 없죠. 뭐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좋고, 또 상대가 의원이라도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겠어요. 또 그런 거 하면 국회의원들도 뭐 발언이나 행동에
뭐 도덕적 또 뭐 여러 정치적 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제 그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보인 태도는 저는 그런 당당함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정부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pit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대하라니 대통령이 그런 게 있고 특히 이 법률가들을 요소에 지금 네. 임명하면서 일종의 이제 법 기술자들을 지금 각 공직에 그냥 엄청난 포스트에 그렇죠. 박아놓고 있는데 저는 그 법 기술자들의 오만함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정말 도덕적 또 국민 감정에 있어서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자기가 방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저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또 일반인들은 알기 힘든 여러 가지 법 논리를 갖고 네. 그냥 되면서 그냥 대응을 하고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국민과 또 국민의 대표를 안중에 두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법 기술자들의 이 오만한 태도는 네. 언젠간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날 아무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권익위의 박종민 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이제 부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 사건은 그야말로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 의원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헬기 이송 이 사건 이 모두가 입법적 미비점 탓에 처벌하지 못한 것뿐인데 야권들이 오히려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박 처장은 또 그렇다 맞다 이러면서 동의를 하고 아주 신들이 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참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강지국장님 이분의 안타까운 죽음 그 자체도 너무 참담하지만은 이날 이 국정감사를 보는 제 마음이 더 참담했어요. 너무 저는 이 부패강지국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도 이분의 그 죽음을 이제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이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일말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이 자체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이 국정감사에서 하는 행태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권익위 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을 어떤 하나의 게임, 네. 승부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은 성공한 겁니다. 네.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 정치적 논란에 정치적 그 사안에 방패막이로 이용된 네. 아주 그렇게 악용된 아주 안 좋은 선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끝냈으니까 성공했다고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본질은 그 사안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건이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저는 이 사안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네. 거기에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국정감사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건으로 맞불을 놨죠. 그렇죠. 맞불을 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거기다 이런 아까 말한 빳빳하게 머리를 쳐든 태도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 진행 잘 안 됐어요. 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 거라는 점.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이걸 어떻게 이대로 넘길 수 있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분노는 저는 더 커가리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이겼을지 몰라도 네. 결국은 자기네 무덤이라고는 꼭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네. 저는
자기네 어떤 함정에 스스로 네. 빠져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어제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보도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슈입니다. 8일 곽희정 통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내용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곽희정 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R&D 카르텔이라고 의심받는 어떤 사안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아직 논란이 그야말로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사안으로도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 위주로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튜브 채널 등을 보면은 국감에서 나온 것 이상의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호루라기 이슈에서는 그냥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를 언론에서 받아서 정리한 내용 정도로만 저는 풀어보려고 해요.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분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입니다. 일단은 이제 김우영 의원 이야기부터 좀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R&D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 지금 막 외국에 대거로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였고, 우리 과학기술계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교수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너무나 큰 그 예산을, 그 연구 예산을 따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R&D 카르텔 타파를 내세웠던 정부가 오히려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지적이 요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뭐냐면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니파를 통해서 공모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지원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는데 제목이 초인류 AI 국가에서 비롯된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은 KT였습니다. 아주 빅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한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한양대 산업협력단을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사업을 따내서 올해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매년 38억 7천만 원씩 총 154억 8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의 핵심은 심리케어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울증 심리케어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 AI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 좀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의료기기 같은, 근데 또 거기에 AI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약간 제가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의 콘텐츠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성까지는 말을 할게요. 한양대의 김 교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막 질문도 하고 이제 답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이전에 이 김 교수에 대해서 굿모닝 충청과 유튜브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의 방송을 통해서 이 채용에서도 의혹이 있다. 이분이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 채용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그 교수가 될 때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겁박을 받고 있다라는 또 다른 교수의 사연도 이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국정감사까지 나오게 되어서 좀 놀랬어요. 이거 막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이 국정감사에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송모 교수의 이야기는, 앞으로 좀 이 채널에서 계속 나온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나온대요. 심지어는 이제 10일자 저녁에는 직접 본인이 출연해서 방송을 하시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한양대 김모 교수가 이 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논의 내용, 그러니까 이 김 교수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 부분만 좀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 이분의 경력은 보도도 됐고 네. 또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일단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전공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공에 우열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각 전공은 다 그것 자체로 귀중하고 그럼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문제는 전혀 그 전공과 각면 다른 일을 맞아요. 하면서 그것이 의혹을 낳고 있다는 네네. 얘기일 뿐이지 네. 전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은 네. 전제하고 서로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네. 또 들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거 잘못하면 오해 삽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김 교수에게 이 프로젝트가 간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너무 이상하다. 되게 이런 연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연구인가라는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가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연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를 네. 데려다가 이런 연구가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운동을 이런 역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이걸 바탕으로 우울증 같은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치료하는 경험 그런 논문이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 자기는 네. 본 적이 없다는 얘기.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 네. 이런 연구를 하면 저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래에도 꼭 없으리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역학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심리 치료에 원용할 수 있는지 정말 이런 걸 보고 뜬구름 잡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아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연구에 예산이 배정되는 걸 보고 R&D 카르텔 잡는다고 얘기하던 것이 오히려 거꾸로 새로운 R&D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의혹을 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어떤 공익제보자의 정말 애끓는 호소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는 아직 많은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방송도 이분 이야기는 담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굿모닝 충청과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조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 내용도 저희 호루라기 이슈가 다양한 공익제보자 분들의 이슈들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잘 같이 들어보고 전해드리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정리해서 근데 그리고 저희가 굳이 굿모닝 충청을 그대로 복붙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요 이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 뭐 굉장히 그 냄새가 많이 나죠.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말씀대로 아직은 조금 요리는 덜 된 것 같고 네네. 조금 더 선후관계 또 인과관계 또 이 어떤 그 인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조금은 더 밝혀져야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굿모닝 충청이든가요. 네. 몇 분 한데 저도 들어봤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이 좀 더 사실관계 또 네. 접근해서 우리들이 좀 이런 정말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R&D 예산을 몇 조씩 깎아내고 네. 4조든가요? 4조 네, 네. 천억인가를 깎아내서 이렇게 국내에 이제 제대로 된 연구자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버린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뭔가 또 뒤로는 다시 뭔가 새로운 카르텔을 통해서 이런 그 특혜를 주는 네. 이런 구조는 이건 국격을 가진 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네. 하루빨리 정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례는 안 왔습니다. 오늘은 유일인 민원사주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심이 이제 국정감사 차례가 되면 또다시 유일인 민원사주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 9월 25일에 마침 방심위에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그 이전에 9월 25일 방심위 내부 공익제보자 3분이 자신의 신분을 아예 노출을 하고 공개하면서 유일인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신 위원장 자격 없어!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한 건데요. 김준희 방심위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유일인 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부에서 처음 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용마 언론상을 받았던 탁동삼 팀장, 그리고 지경규 지상파 방송팀 차장, 이렇게 3분이 알고 보니 이 사안을 공익제보했던 분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중에서 2분은 알았어요. 2분이 공익제보자라는 건 알았는데 사실 지경규 차장님이 공익제보자라는 건 몰랐습니다. 이 3분이 공익제보자였어요. 자, 그 공익제보 사실은 민원사주 나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민원사주가 뭔지 좀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정말 가해처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9월 맞죠? 아마 9월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뉴스타파의 신학님 김만배 네. 뉴스 녹취 사건을 보도한 것을 MBC가 인용 보도했죠. 그렇죠. 이것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는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고, 여기에 뭐 화답이나 하듯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마침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이거 MBC 보도 이상하다. 이거 심의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되게 아는 사람, 이해관계자들이 좀 민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민원을 받는 입장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이런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인터넷 따붙이기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쓰는데 오탈자까지 비슷한 민원들이 사람 이름만 달려서 쏟아져 들어와서 그 이상하다고 해서 살펴봤죠. 살펴봤더니 네. 이게 그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라든가 또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또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족, 친지 이런 분들이 그냥 거의 동시에 떼거리로 네네.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는 누군가가 이 민원을 내도록 사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네.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쥐고 막 조사도 안 하고 그러고 질질 끌더니만은 결국은 이거를 방심위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냥 방심위로 되돌려 보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경찰은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서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지경규 차장은요, 내부 게시판 글을 올린 후에 이거를 이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든요. 처음부터 공익제보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물어보는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거 글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내부 폭로글을 본 유 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의에 자기가 참여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에 국회 가방위에서 민원사주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날 그 공익제보자들이 다 나와서 민원사주 실체를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참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슬픈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장이라는 분의 역할입니다. 이분이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 민원사주를 방심위로 재조사라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감사실장이니까 이 재조사를 맡게 된 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 처음에 민원사주가 폭주할 때, 민원이 방심위에 폭주할 때 사무총장이었던 분입니다. 네네. 말하자면 그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았던 분입니다. 네네. 그 분이 지금 와서 이걸 재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긴 건가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청문회 재조사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런 일이 방심위에서 얼마나 또 더 계속될지. 네. 또 하나 답답한 일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이번 민원사주가 정말 이례적인 일이냐, 정말 이례적인 일인지 비슷한 일들이 그간 있지 않았는지 입증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방심위가 판례를 제시하라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갑갑한 일인데요. 공익제보자 탁동삼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방심위에는 보도에 따라서 남녀가 민감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특정 종교, 이단 논쟁이 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되면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특징은 보도 시의성에 따라서 보도가 돼서 들어오는 거고 논지는 비슷해도 그래도 내용은 각자 써서 좀 다르다.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내용이 이렇게 오타까지 똑같지는 않다. 이 정도의 사례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이사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질문 하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여기 충분히 그 공익제보자 두 분이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가끔 간혹 이런 이 민원들이 이해관계자 혹은 그 지인들에 의해서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판례를 제시하라든가 혹은 이것이 이례적인 이거는 그렇게 사리를 하는 그 국회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울컥했던 게 이 노조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는 한은 질의신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없는 거 찾아내라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슬펐어요. 엉뚱한 판례를 직원들이 찾아내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의원들이 갑질하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지금 공익제보에서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지금 방심위 직원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지난 2일에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이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 유희린 방통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을 했어요. 이로써 세 번째 고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요. 언제냐면 1월 5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두 번째는 1월 17일에 민원연과 새언론포럼 그리고 언론노조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이 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수사는 계속 유희린 위원장은 하나도 안 받고 있고 이렇게 공익제보자들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정말 희대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그 세 분, 세 분 공익제보자 참 옆에서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네. 그거는 더 이상
그 공익제보자로서 익명 속에 있어서는 사태가 진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맞아요. 나다. 네. 나다 하고 까고 나온 거죠. 네.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국정조사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네. 기대를 갖고 한 건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스스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네. 한 줄, 한 세 행인데 네. 3행만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만 고정이라는 돌아가신 시인이 있으시고 이분이 쓴 초혼제라는 시집 중에 화육제 별사라는 대단히 긴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중에 유신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엄혹했던 상황, 뭔가 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가는 과정을 읊은 것 중에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니까 세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출구는 없었다. 우리 자신만이 곧 출구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길이 되기로 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버려야지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택해서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이 세 분의 상황이 하고 똑같을까 싶으면서 야 이거 뭐 유신 시대에 이제 되풀이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세 분 건강하시고 힘 잃지 마시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가도록 하시죠. 네. 호루라기 재단 홍보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딧불이 기금 수여식이 있는데요. 반딧불이 기금은 공익제보자이신 임은정 검사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호루라기 재단에 지정 기탁한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저서인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책이 초고일 때의 제목은요. 반딧불이 쟁투기입니다. 그래, 사실 이 제목도 계속 좋았는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요 책에서 따와가지고, 반딧불이 기금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서 공익제보로 인해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수혜자에게 기금을 수여하는 수여식이 10월 18일 오후 5시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금 조성자이신 임은정 검사님도 직접 오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여식에 참여하셔서 기금을 받으시는 공익제보자들 축하해 주시고 큰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같은 날 수여식에 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토론회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방화 강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인데요. 저희 호루라기 이슈에도 출연해 주셨던 최재용 이사님의 발제, 그리고 또 우리 후시더스토리에도 출연하셨던 김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대월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가 토론자로 나오십니다. 또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됐죠.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님도 토론자로 나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간은 마찬가지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연말연시가 된 기분이 드는데요. 제13회 호루라기상 일정이 잡혔습니다. 언제냐면요. 12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또 우리는 여기서만 매는 모든 행사를 하네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호루라기상은 공익제보자에게 드리는 상이 있고요. 공익제보를 잘 보도한 호루라기 언론상이 있습니다. 두 상 모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서 접수를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빨리 마음에 담아두신 공익제보자나
언론인들을 추천해 주세요. 저도 심사위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추천을 하려고 지금 막 머리를 굴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11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왜 이 사람이 못 받았어?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이제 방송 마무리 할 텐데요. 이사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피곤하진 않지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광고하신 것 중에 제일 일정이 빠른 게 10월 18일 반딧불이 기금 수여식이죠. 제가 최근에 어디 모임 갔어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50주년 기념식에 갔더니 내빈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일 큰 박수를 받는 분이 이문정 검사더라고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박수를 받아서 이분이 국민적 셀럽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날 18일 날 5시에 서초동 서울 변호사회관에 여러분 오시면 이 국민적 셀럽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진도 잘 찍어주십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요,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이 있을 때마다 응원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도 8자 공판이 열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최혜병의 그 입영 동기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공판이 있을 때마다 호루라기 재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는 좀 민망해서 안 가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자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을 내서 같이 오세요. 그래서 함께 박정훈 대령 응원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이번 10월 말에는 토론회도 있고 또 반딧불이 기금 수여식도 있어서 건너뛸 것 같고요.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